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농업과 환경,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핵심이었죠. 과연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더 리더는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신데요.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계에 입문하시면서 국가의 병을 치유하시는 의사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제 밝히신 바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밝히신 대로 초심에는 어떤 변함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신 소회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또 의지가 약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언제나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제 나름대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 부분을 잊고 그러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스스로 판단해보면 그렇게 초심이 변화가 있지 않았다. 아직은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그 초심이 반영돼서 그런지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13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이 좀 기억에 남으시고 지난 이제 국감 때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자평하시는지요? 여러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법안은 약 2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째는 쌀값에 있어서 농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네. 최소한 80kg들이 쌀 한 가마가 24만 5천 원이 돼야 한다는 부분.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물가는 엄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소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쌀값은 20년 전의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 20년 전의 월급이 지금 현재 얼마 올랐느냐를 산정해 보면 약 쌀 한 가마니가 53만 원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빼고 네. 소비자 물가 지수만 대입했을 때 24만 5천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쌀 한 가마의 가격은 24만 5천 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법안 발의한 것. 네. 그것이 하나 저는 의원으로서 좀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상향되고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 개정안법인데요.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농촌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식사나 숙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비나 숙소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농업대표가 참가해야 한다는 거. 네. 2가지를 넣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률을 제가 발의했다는 거. 이 2가지가 가장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농가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처음이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의학 박사 출신이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학 박사이기 전에 저는 집안 대대로 과학으로 네. 조선의 유학, 성리학을
할아버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익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익혔고 네. 그것을 20세 이후부터 아버님을 도와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이것을 공유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네. 공유와 소통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 방법과 둘째는 정치적 방법인데요. 네. 교육적 방법을 아버님 때부터 또 저 개인적으로도 20년 이상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일정 범위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정치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예. 평소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동기가 계속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 농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해 오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이고 들어있고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에 게재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게재돼야 한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거의 주장하고 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다 이것인데요. 네. 농사는 첫째 국가 안보가 지켜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며 민족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산소 발생률이 증가됩니다. 탄소 도화장에 의해서.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이익이 있는데요. 홍수 방지와 아울러서 가뭄 피해, 토사 유출 방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추산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15조부터 200조까지 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는 이 기능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15조 내지 200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여기에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은 토지 부분에 있어서 농사 짓는 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수리가 안전하게 용수와 배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과거에는 절대농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내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 공익적 기능과 개인재산 사유의 규제에 따르는 결과론적으로 국가가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지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쌀 목표가를 놓고 농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8년에서 2022년 산 쌀의 목표가를 19만 6천 원으로 이제 결정한 바 있죠. 예. 먼저 이 쌀의 목표 가격,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면은 쌀 가격의 금액이 등락폭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생산비조차도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많이 해마다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으로 최소한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 가격이 이 80%, 85%가 안 될 때 그 갭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5년마다 그 목표 가격을 재산정하고 있는데 올해가 재산정해야 할 해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목표 가격은 18만 8천 원이었어요. 네. 이 18만 8천 원이었던 것을
정부에서는 18만 8,192원을 올려가지고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5년 전에 쌀값에 비해서 192원 올린 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고 협상한 결과 지금 정부에서는 19만 6천 원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24만 5천 원이 된다고 법안 발의까지 해놓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협상의 출발점은 22만 6천 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것은 5,500억이 작년에 직불금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를 뒀던 금액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9만 4천 원입니다. 19만 4천 원으로 산정하고 5,500억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22만 6천 원이 돼야 한다. 네. 여기서부터 여야가 쌀값을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준을 네. 삼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 목표 가격을 의원님께서는 80kg당 24만 5천 원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입니다. 네.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24만 5천 원이 떨어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쌀 한 가마가 경제 성장률은 빼고 네. 경제 성장률까지 합친다고 하면 5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양보하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고려한다고 하면 24만 5천 원이 돼야 한다라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쌀값을 올리게 되면은 농가 소득이 늘어난다고도 하지만 또 쌀농사에 너도 뛰어들어서 뭐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부담도 좀 증가된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목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쌀 생산량이 증대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쌀 목표 가격을 책정한 이후로 3번에 걸쳐서 목표 가격이 증대가 돼 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쌀 생산 면적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또 아울러서 쌀 가격이 폭락돼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목표 가격은 올라갔지만은 경지 면적은 줄어들었고 쌀 네. 생산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 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그럼요. 상황인데 예, 예. 그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쌀 직불금 제도도 이제 좀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도 큰 틀에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작물 또 밭직불금 이 4종류를 하나로 통폐합하자. 네. 장목도 통폐합하자. 근본적인 논리에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네. 그 소득보장의 안전장치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산정입니다. 자금 산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까지 이 4개 직불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직불금,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박고정직불금, 조건분리직불금 4개를 통합해서 산정됐던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2조 6천 원에다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직불금을 연간 1조 원씩 늘려야 한다. 네. 그래서 3조 원을 늘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2조 6천 원에 3조를 합하면 5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네. 최소한 5조 6천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직불금을 통합한다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실제 5조 6천억 정도 되면 농민에게 수혜탁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직불금의 총액을 늘리지 않고 통합만 한다 하면은 실제 농민들에게는 수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겠네요. 농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네. 이 부분이 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쌀값에 대한 안전장치 이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비자 식생활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정치계 이슈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농약에 대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불검출 수준으로 이제 관리하자는 건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고는 보는데 농가의 반발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제도이고 농가가 왜 좀 반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PLS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PLS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 10명 중에 5명 이상이 PLS 제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네. PLS란 즉 말씀드리면 특정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등록된 농약을 PLS라고 합니다. 네.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인데, 네. 농민들 입장에서 어느 농약이 등록돼 있고 어느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고 자체에 대한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네. 홍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PLS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됩니다. 네. 아울러 농산물을 출하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1kg당 0.0mg이면 출하가 금지되게 되어 있는 것이 PLS 제도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 허용 기준만 초과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농약에 따라서 극독약, 맹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 같은 경우는 한번 논밭에 사용하게 되면 약 30년 내지 40년 잔류 농약 독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농약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대 여건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네.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네. PLS를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PLS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도를 고려해 볼 때. 그럼 대책으로는 일단 유예 기간을 두자. 그러면 유예 기간을 두고 철저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네. 농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다음 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꽤 많이 내시고 또 관련된 지역구시기도 하고요. 이 30년간 진행된 새만금 개발 사업의 특혜를 재벌 토원 기업들이 독식했다고 이제 비판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새만금. 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착공 이후 쏟아부은 금액이 4조 5,100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72%에 달하는 금액이 상위 20개 토건업체만 수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주액이 3조 2,454억 원에 도달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새만금이 전북에 존재하고 있는데, 전북 업체 같은 경우는 고작 3곳뿐입니다. 3곳뿐이면서 수주액은 107억 원이면서 공사비의 0.2%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는 앞마당에서 이루어져 있고, 네.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이런 공사 형국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탈원전 찬성합니다. 네. 또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후속 조치로 대안으로 내세우는 태양광인데요. 네. 태양광을 지금까지 설치하는 곳들은 일단 토지의 가격이 쌉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약 평당 10만 원 정도 내외의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은 이 원 목적이 황해권의 거점 도시로서, 산업 도시로, 물류와 이 모든
재생산되는 물류의 거점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컸었고요. 그러지요. 30년 동안 그런 기대 속에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평당 가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 원 이상이며 네. 15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째 토지에 있어서 가격이 맞들 않습니다. 네. 아울러 전북 지역 주민들과 전혀 소통한 바가 없이 국가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네. 아울러 지금까지 이 새만금에 투자된 자금이 약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에 거의 다 이 7조 5천억의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방조제와 내부 도로에 쓰여져 왔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새만금 내부에서의 도로는 동서도로, 남북도로로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딱 만나는 십자형 지점 이 부분에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치의 선정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위치를 조금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어느 곳이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소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호수에도 가능할 것이고 네. 또 방조제 양면에도 가능할 것이고 네. 방수제 쪽에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해야지 국제 협력 용지입니다. 거기는 그나마 네. 국제 협력 용지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만나는 십자형 지역에 새만금의 가장 요지이며 노른자 땅인 이 지역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 태양광이 10조가 넘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인들이 다 가난합니다. 누가 이 거대한 태양광 이 설치 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이런 형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으로 2019년 이제 새해에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희망이 되는 한마디 또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마음 이것은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옳더라. 이것을 명덕이라고 합니다. 네. 내 본성을 내가 먼저 밝히자. 솔선수범하자. 이 다음에는 해보니까 좋으니까 남과 소통하고 공유하자. 이것을 신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드리는 말씀이 숙이 아닌 나를 먼저 수양하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함께하자. 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러한 정책, 이런 생각이 일반화될 때 우리 농민들도 최저 생활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숙이 아니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더 리더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김종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돼 농어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새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주평화당 김종애 의원님 감사합니다.